170km가 2.4km로 줄어든다고요? 사우디 관계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예산이 예상보다 무려 98.6% 축소. 500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카타르보다 더한 재앙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전 세계가 바라던 구원투수 한국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은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를 사양합니다. 4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의 예상 밖 거절.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더 큰 승부수였다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어 힐튼입니다. CNN에서 중동 메가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기자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요. 도하의 루사일 스타디움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8만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그릇 같은 모양의 완벽한 냉방 시스템까지. 바깥 온도가 45도인데도 경기장 안은 22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옆에 있던 독일 건축 전문가 하인츠 밀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숨겨진 비용을 아세요? 그의 설명을 듣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4만 명이 앉는 관중석 의자마다 개별 에어컨이 나오고 실외기는 무려 1k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 냉각시설을 돌리기 위해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까지 건설했다고 하더군요.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하인츠가 물었습니다. 저는 감히 추측할 수도 없었어요. 한 경기장당 연간 200억 원은 좋게 들 겁니다. 8개 경기장이니까. 계산하기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스타디움 974를 봤을 때였습니다. 컨테이너 974개로 만든 경기장이라며 월드컵 후 해체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소개하더군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어이없었습니다. 저 컨테이너들 말이에요. 실제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이 30%도 안 될 것 같아요. 현장 감독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 계단, 지붕 구조물은 모두 별도 철골로 제작했거든요. 컨테이너는 거의 장식용이나 다름없죠. 그럴듯해 보이는 친환경 콘셉트도 결국 허상이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하인츠의 마지막 평가였습니다. 카타르는 정말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요. 하지만 설비에만 돈을 쏟아부었지 정작 건축물 자체의 아름다움이나 우아함은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돈으로 때려박은 느낌이랄까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비효율의 극치.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텅 빈 허세. 그게 바로 카타르 월드컵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경기장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동의 오일머니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구나. 화려하게 시작해서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부은 뒤 결국 지속 가능하지 못한 거대한 애물단지가 되는 것. 그때는 몰랐습니다. 2년 후 이보다 더한 무모함을 목격하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진 나라를 다시 만나게 될 줄도 말이죠. 2024년 9월 미국의 CNN 본사에서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클레어, 사우디 관련해서 흥미로운 소식이 들어왔어. 트로제나라는 곳에서 2029년 동계아시안 게임을 개최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저는 즉시 반응했죠. 또 시작이군요. 카타르 월드컵의 사막 버전이겠네요. 편집장 존 해리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그런 각도에서 취재해줬으면 해.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 실패 패턴을 분석하는 전문가잖아.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봐. 사우디의 트로제나 프로젝트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카타르에서 느꼈던 그 기시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500억 달러 투자, 연중 평균 기온 47도의 사막에 스키장을 만들겠다는 계획. 네옴시티의 일부로 추진되는 또 하나의 과시용 프로젝트. 이것 봐요, 존. 제가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인공눈 제설 시설, 거대한 냉각 시설, 해수 담수화 플랜트까지. 카타르 경기장들보다 훨씬 더 큰 규모네요. 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가는 거야. 사우디가 또 어떤 실패작을 만들어낼지 궁금하거든.
집에 돌아가서 트로제나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네옴시티 전체 계획의 일부인 이 프로젝트는 정말 황당했어요. 170km 길이의 직선 도시 더라인 옆에 눈 덮인 거대한 리조트를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가장 웃긴 건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스키를 타는 모습, 인공호수에서 수영하는 장면들. 완전히 자연을 거스르는 인공적인 환상이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혼자 중얼거렸어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 그 순간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때였어요. 그때 제가 9살이었는데 TV로 한국 쇼트트랙 경기를 봤던 기억이요. 화려한 개막식도 거대한 경기장도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묘한 차이가 있었어요.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항상 세계 최초 같은 수식어를 붙이며 화려함을 과시하려 하는데 한국은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리야드로 떠나야 했으니까요. 트로제나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러 말이에요. 리야드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말이에요. 그때 저희 집 거실에는 큰 브라운관 TV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스포츠를 무척 좋아하셔서 올림픽 기간 내내 TV를 틀어놓으셨거든요. 9살이었던 저는 피겨스케이팅이나 스키점프 같은 화려한 종목들에 더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쇼트트랙 경기가 나왔어요. 클레어, 이 경기 봐라. 정말 재미있을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처음엔 그냥 빙글빙글 도는 경기 같아서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 달랐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나왔는데 다른 나라 선수들과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화려한 유니폼을 입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큰 체격도 아니었는데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달랐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안현수라는 선수였어요. 조용하고 차분했는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화려한 기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큰 몸짓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결과는 압도적이었거든요. 저 선수는 왜 저렇게 조용한데 빠르죠? 제가 아버지께 물었어요. 조용한 게 아니야, 클레어. 집중하고 있는 거야.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정확히 필요한 곳에만 힘을 쓰는 거지. 그때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인상적이었거든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 경기 전에 큰 동작으로 몸을 푸시고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고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 같았는데 한국 선수들은 그냥 조용히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한국이 금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올랐을 때였는데 다른 나라 선수들은 환호하고 손을 들어 인사하는데 한국 선수는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겸손해 보였어요. 왜 저렇게 조용히 있어요? 저런 게 진짜 강한 거야, 클레어.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은 밖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거든. 아버지의 말씀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그저 어른들의 말로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비행기가 리야드에 착륙하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번 취재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을까? 화려함과 과시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9살 소녀의 기억이 20년 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올 줄은요. 리야드에서 트로제나까지는 자동차로 4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끝없는 모래뿐이었어요. 온도계는 47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에어컨을 최대한 틀어도 차 안이 찜통 같았거든요. 정말 이런 곳에 스키장을 만들겠다는 건가?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지평선까지 모래밭이 펼쳐진 이곳에서 눈을 만들고 얼음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몸으로 느껴졌거든요. 드디어 트로제나 건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공사 현장이 펼쳐져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현장관리소에서 만난 엔지니어 압둘라가 설명해줬어요. 현재 공사 진행률이 6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현장은 달랐어요. 기초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았지만
핵심적인 냉각시설이나 제설시설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였거든요. 냉각시설 공사는 언제 시작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건 아직 설계 단계입니다. 압둘라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이었어요. 트로제나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는 200km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거대한 해수 담수화 설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공사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물 공급은 어떻게 해결할 예정인가요? 네옴시티 전체 계획의 일환으로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언제요? 설계가 아직. 압둘라의 대답을 듣는 순간 카타르에서 느꼈던 그 기시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화려한 계획만 있고 정작 현실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예산 문제였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약 200억 달러 정도. 500억 달러 중에서요? 네, 하지만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예산 초과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핵심 시설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 현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카타르의 재현이다. 아니, 카타르보다도 더한 무모함이다. 카타르는 그래도 축구장이었어요. 사막 기후에 맞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47도 사막의 스키장이라니. 이건 자연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사우디는 이런 무모한 일을 계속 벌이는 걸까? 정말 이게 국가적 자존심을 세우는 방법일까? 그때 문득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조용했던 한국 선수들 말이에요. 그들은 화려한 쇼를 하지 않았지만 결과로 증명했거든요. 과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나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까 궁금해졌어요. 리야드에서 마지막 날 현지 언론인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도 걱정이 많습니다. 사우디 가제트 신문의 기자 파이살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국민들 사이에서도 또 네옴 같은 일 아니냐는 우려가 많거든요. 네옴시티의 더라인 프로젝트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어요. 처음엔 170km 길이로 계획했다가 지금은 2.4km로 줄어든 상태였거든요. 트로제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처음 계획대로 될 가능성이. 파이살이 말을 흐렸어요. 사우디에서 정부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편집장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존, 예상대로입니다. 카타르의 대잡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어? 일단 물 공급부터가 해결 안 됐어요. 200km 떨어진 바다에서 물을 끌어와야 하는데 해수 담수화 플랜트 설계조차 완료 안 된 상태거든요. 예산은 이미 40% 초과 중이에요. 그런데 정작 핵심 시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최종적으로는 1000억 달러는 넘을 것 같아요. 존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럼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 네, 아니면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요. 그런데 문제는 2029년까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때 존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아시안 게임 조직위에서도 이미 눈치채고 있을 거야. 대체 개최지를 알아보고 있을지도 몰라. 대체 개최지요?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그리고 한국.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또다시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조용했지만 확실한 힘을 가진 나라. 한국으로 한번 가봐, 클레어. 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봐. 편집장의 지시였어요. 만약 트로제나가 정말 무산된다면 대체 개최지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어디인지도 알아봐.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 경험, 체계적인 인프라. 흥미로운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화려한 홍보나 과대 포장보다는 실제 준비 상황을 중심으로 어필하고 있더라고요. 사우디나 카타르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죠. 과연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20년 전 그 조용한 강함이 지금도 여전할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처럼 화려함에 빠져 있을지. 비행기가 인천으로 향하면서 저는 기대와 궁금증을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카타르나 사우디의 공항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어디서 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국에서 왔어요. 기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2018년에 평창 올림픽 때 외국 기자분들 많이 태웠거든요. 김상철이라고 하시는 기사님이었어요. 그때 기자들 반응이 어땠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엔 다들 의심스러워 하더라고요. 한국이 동계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시설은 괜찮을까? 뭐 이런 식으로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찔렸어요. 저 역시 그런 기자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이런 걸 해냈냐고 놀라더라고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기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김상철 기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도 처음엔 걱정 많았어요. 돈도 별로 없고 다른 나라들처럼 화려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된 거죠? 글쎄요, 우리는 화려한 건 못하지만 성실하게는 할 줄 아니까요. 있는 걸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 풍경을 보니 20년 전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그때 TV로만 봤던 한국이 이제 눈앞에 있었거든요. 혹시 이번엔 무슨 취재로 오셨어요? 사우디 트로제나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2029년 동계아시안 게임 얘기 들어보셨나요? 김상철 기사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사막에 스키장 만든다는 그거요? TV에서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무리 아닌가 싶더라고요. 왜요? 지속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한 번 하고 끝나면 뭐 하나요? 계속 관리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평범한 택시 기사님의 말이었지만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었어요. 바로 제가 카타르에서 느꼈던 그 문제점 말이에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사우디가 못하게 되면 한국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상철 기사님이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할 수야 있겠죠. 2018년에 해봤으니까. 그런데 또 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그 말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허세나 과시가 아닌 현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의 말이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하면서 김상철 기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화려한 건 못해요.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는 해내죠.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9살 소녀가 TV로 본 그 조용한 강함이 아직도 여전한 걸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처럼 변해버린 걸까? 내일 만날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대한체육회에서 이서진 전 기술본부장을 만났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기술적인 부분을 총괄했던 분이에요. 사우디 트로제나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이서진 본부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가능은 하죠.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일단 비용이에요. 47도 사막에서 눈을 유지한다는 건 천문학적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평창도 추웠지만 그래도 자연설이 있었어요. 하지만 트로제나는 100% 인공눈이어야 해요. 그의 설명을 들으니 현실이 더 심각했어요. 연간 운영비만 수천억 원은 들 겁니다. 게다가 시설 유지 보수, 안전관리. 평창도 지금 관리비 때문에 고민 중인데요. 실제로 강릉 아이스 아레나는 올림픽 후 콘서트장으로 전환됐고 알펜시아 점프대는 연간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한국이 대신 개최할 가능성은? 이서진 본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지만 솔직히 부담스럽죠. 2018년 한 번 했는데 또 하기에는 비용 대비 효과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였어요. 오후에는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실제 평창 올림픽 시설들을 보고 싶었거든요.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만난 김순자 씨는 당시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분이었어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처음엔 걱정 많았거든요. 어떤 걱정이었나요? 돈이 없어서요. 다른 나라들처럼 화려하게 할 수 없으니까 창피하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막상 해보니까 화려함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더라고요.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관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 평창 올림픽 플라자에서 만난 서진 씨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실정에 맞게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 2024년 강원 청소년 올림픽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하더군요. 새로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 거였어요. 사우디처럼 무리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돌아가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르다고요. 다음 날 저는 삼성전자 본사에서 글로벌 전략팀 김대호 상무를 만났습니다. 트로제나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네, 냉각 시스템 쪽으로 많이 들어와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직접 개체보다는 기술 수출 쪽이 더 매력적이죠. 김 상무의 말이 흥미로웠어요. 어떤 면에서요? 개체국이 누가 되든 극한 냉각 기술은 결국 우리 거를 써야 해요. 사우디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말이에요. 시장은 더 커지는 거죠. LG화학에서 만난 박영수 연구소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극한 기술은 사실상 우리가 독점하고 있어요. 영하 20도 이하에서도 작동하는 화학 소재, 급속 냉각 시스템. 이런 건 다른 나라에서 쉽게 따라할 수 없거든요. 그럼 개체는 남이 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오히려 더 좋죠. 우리는 리스크 없이 기술만 팔면 되니까요. 현대건설 해외사업본부 최진혁 본부장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동계시설 턴키는 거의 우리 동무대예요. 노하우를 패키지화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굳이 우리가 직접 개최할 필요가 없어요. 기업들의 사고방식이 사우디와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개최보다는 실질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문체부에서 만난 정책 담당관 송미경 씨는 정부의 입장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경제적 부담과 국위 선양 사이에서 고민이 많죠. 2018년 평창도 사실 적자였거든요. 그럼 대체 개최 제안이 들어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대한체육회 관계자들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개최보다는 협력이 더 큰 그림일 수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기회가 되니까요. 흥미로운 건 민간의 반응이었어요.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신중한 입장이었거든요. 또 하면 좋긴 하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차라리 우리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20년 전 그 조용한 강함이 이제는 국가 전체의 전략이 된 것 같았어요. 강원도에서 열린 2024 청소년 올림픽을 돌아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대회 조직위원장 이정훈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새로 지은 시설은 거의 없어요. 2018년 시설을 그대로 활용했는데 참가국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거든요. 실제로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평가는 최고였어요. 기존 유산을 잘 활용한 대회, 역대 가장 디지털화된 올림픽, 운영, 완벽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다. 돈 많이 쓰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IOC 관계자도 감탄했다고 해요. 철저한 유지보수 및 관리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죠. 한국은 정말 특별해요. 화려함보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나라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진짜 경쟁력이구나.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어요. 김상철 기사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는 화려한 건 못해요.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는 해내죠. 20년 전 9살 소녀가 본 그 장면이 이제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그 힘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비행기 안에서 기사 제목을 구상했어요. 한국의 현명한 선택,
왜 한국은 2029년을 거절했을까? 사우디의 화려한 꿈과 대조되는 한국의 현명한 선택. 이게 진짜 이야기의 핵심이었어요. 미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후 제 기사가 CNN 일면에 실렸습니다. 사우디 트로제나 사막의 신기루인가 현실인가?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사우디 정부의 반발이 거셌거든요. 서구 언론의 편견 어린 시각 네옴시티의 성공을 시기하는 보도. 하지만 현실은 제 예측대로 흘러갔어요. 트로제나 프로젝트는 더욱 지연됐고 예산은 계속 초과됐어요. 물 공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핵심 기술진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11월에는 네옴시티 CEO가 전격 사임했어요. 공식 이유는 개인 사정이었지만 업계에서는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죠.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 수영 선수권 기간 중 저는 중요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OCA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가 비공식적으로 각국에 혹시 대체 개최 가능하냐는 타진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유승민 IOC 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트로제나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2029년까지 시간이 많지 않죠.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말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각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본이 가장 적극적이에요. 사포로 시설들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중국은 베이징을 연속으로 하기엔 부담스러워하고 카자흐스탄은 경제적 여건이. 한국은요? 유승민 위원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또 하기엔 부담이 크죠. 2025년 1월 각국의 입장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중국은 의외로 소극적이었어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후유증이 컸거든요. 시설 유지비만 연간 수천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개최는 부담스러웠던 거죠. 카자흐스탄 알마티는 의욕은 있었지만 현실적 여건이 부족했어요. 2022년 베이징에서 다음엔 우리가라고 했지만 막상 예산을 계산해보니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조용했어요. 2월에 다시 서울을 찾았을 때 분위기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대한체육회 내부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털어놓은 얘기가 흥미로웠거든요. 직접 개최하면 3조 원은 들어가요. 게다가 연간 시설 관리비가 또 수백억씩. 하지만 기술 협력으로 가면 오히려 수조 원 규모의 수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정부 입장은? 바보가 아닌 이상 뭘 선택할지 뻔하죠. 문체부 고위 관계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개최국의 영광보다는 실질적 이익을 택하는 거죠. 어차피 핵심 기술은 우리 거 써야 하니까요. 기업들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일본이 개최하든 중국이 하든 카자흐스탄이 하든 우리한테는 오히려 좋아요. 리스크는 없으면서 기술 수출은 늘어나니까요. 새로운 협력 모델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사우디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죠. 검증된 한국 기술을 활용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4월 한국 정부의 비공식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대체 개최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양하되 개최국에 대한 기술 협력은 적극 지원하겠다. 예상했던 결정이었지만 그 배경을 알고 보니 더욱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문체부 담당관을 연결해 설명을 들었어요. 직접 개최 시 3조 원 투입에 연간 관리비 수백억 하지만 기술 협력 시 5조 원 규모 수출 효과. 무엇이 국익에 도움될지는 명확하죠. 기업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이제 전 세계 동계시설이 우리 기술 없이는 안 되는 구조가 됐어요. 삼성전자 김상무의 말이었어요. 사우디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한 거죠. 화려한 실패보다는 조용한 승리를요. 저는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네옴네 트로제나 개발 과정에서 인공설원, 담수화 설비, 도로 인프라 구축 지연 등으로 인해 2029년 대회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내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2029년 개최를 한국 또는 중국으로 옮기는 대안도 제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OCA 내부에서 2033년으로 개최 연기하거나 대체 후보를 검토하는 상황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한국 측 공식 입장은 KS오시안 국체육올림픽위원회는 OCA로부터 공문을 받았고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어떠한 합의나 확답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OCA 내부적으로도 아직 확정된 발표는 없고 내년 이후에야 최종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사우디에서 에너지 및 플랜트 확장 프로젝트와 인프라와 초고층 건설, 스마트시티, 에너지, 스타트업 등 여러 방면으로 들어가 있어 실질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누가 개최하든 한국 기술 없으면 불가능해요. 현대건설 최진혁 본부장의 말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에 새로운 비전의 네옴시티의 여러 분야에 들어가 있는 한국의 기업들을 보면서 동계올림픽을 열 수 있는 저력과 기술을 가진 나라로 인식되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동계 스포츠 강국들이 앞다투어 한국 기술 도입을 문의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이 동계 시설 기술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어요. LG화학 박영수 소장의 분석이었어요. 그날 밤 미국 사무실에서 저는 20년 전 그 기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9살이었던 제가 TV로 본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의 모습. 화려하지 않았지만 결과로 말하던 그 조용한 강함.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단순히 스포츠에서의 특징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의 철학이었다는 걸요. 20년이 지나 성인이 된 제가 다시 만난 한국은 여전했어요. 화려한 과시보다는 현실적 판단을, 무리한 투자보다는 지속 가능한 전략을 택하고 있었거든요. 사우디는 여전히 사막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500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완성되지 않는 화려한 꿈을요. 하지만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어요. 조용히 다른 길을 택한 나라, 화려한 실패 대신 현명한 성공을 선택한 그들 말이에요. 9살 소녀가 TV로 본 그 장면이 정답이었던 거죠. 진짜 강한 건 조용하다는 것,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은 밖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런 지혜가 20년이 지나 한 나라의 전략이 되어 전 세계를 조용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실패를 반복하는 자들과 조용히 다른 길을 택한 현명함 사이에서 진짜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막에서 화려한 꿈을 꾸고 있는 나라 옆에서 조용히 서포트하면서 온갖 계약을 따와 10조 원 이상의 다양한 수출 계약을 따내는 나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아직 공식적으로는 확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투트랙으로 사우디에서는 건설을, 사우디가 포기하면 다른 개최국의 기술을 공급하며 열매를 따먹는 방식으로 조용한 강함을 실천하는 한국의 선택, 현명하다고 보시나요? 다음에는 또 어떤 한국의 숨겨진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외국인이 보는 한국의 모습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